네, 이제 오늘 현대 비판적 사회 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경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찬양 시간에 누가 가장 경계를 잘했나 보니까 주만이가 제일 잘했어요. 벌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벌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을 한 분이 잡았어요. 홍성훈 쌤이 잡았는데 뭘로 잡았는지 아세요? 소율이 문답 책으로 잡았어요. 야, 이 책이 이렇게 쓰이는 용도인지 몰랐는데 나름 비유는 적절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릇된 사상을 우리의 말씀으로 박살낸다. 네,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닦을 겁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내용이지만 비판적 사회 이론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살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대에 어떻게 이것들이 꽃을 피우게 되었는가, 우리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예를 살펴보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배울 내용은 현대 비판적 사회 이론의 기원과 특징, 이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이는 강의 목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비판 이론의 사상적 기원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정의의 열망과 복음과의 충돌 지점을 분별하도록 한다. 네, 여러분 꼭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열매만으로 모든 사건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뿌리입니다. 오늘날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젠더 문제,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제, 심각한 문제들인데 왜 나타났는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미국의 인종주의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가 살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사상들의 뿌리에 뭐가 있길래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비판적 사회 이론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에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비판적 사회 이론의 개념은 특정 이론가들의 글에서 명시적으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학도 그렇듯이 어떤 학문의 영역에서 학자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 그 명확한 문장이 시장 바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판적 사회 이론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타고 우리한테 흘러들어와서 누가 말한 건지 몰라요. 마르크스가 말한 건지 미셸 푸코가 말한 건지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랬잖아. 푸코는 그런 적 없는데 푸코가 그랬잖아. 근데 이런 일들이 비판적 사회 이론에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문화에 침투했기 때문에. 문화는 사람들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전달의 과정에서, 전승의 과정에서 많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딱 한 사람으로 우리가 특정 지어서 옮겨진 것이다, 누가 한 말이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는 현대 비판적 사회 이론은 단일화된 계보가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사고의 흐름이 융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 볼 거예요. 마르크스, 푸코, 지미 버틀러 막 이런 사람들 볼 텐데 현대 비판적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넓어요.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마르크스만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해체 철학, 해방 신학 이런 것만 본다? 그럼 그걸 제창한 사람들만 보면 되는데 비판적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페미니즘, 인종주의, 젠더주의 모든 것들이 다 결합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마르크스주의 있었죠. 문화막시즘, 네오막시즘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되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이거 마르크스가 그런 거잖아. 마르크스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 우리가 된통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의 영역에서는. 셋째, 비판적 사회 이론은요, 여러분 학문적이지만 학문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 왜냐하면 이런 철학가들의 사상과 이런 작품들은요, 많은 부분 그냥 문화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화를 보면서 이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다양한 드라마나 시리즈, 영화들을 보면서 반기독교 정서를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넷플릭스 최근에도 뭐 그 지니 램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굳이 또 동성애 코드가 나와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듯이 학문적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과거에 이상한 신세계 때 기억나세요? 낭만주의? 시인들의 작품과 노래 곡조 가운데 가사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어린아이들 흥얼흥얼 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노래가 유행을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들, 인스타그램의 뭐 릴스, 어린아이들 틱톡 이런 거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비판적 사회 이론 열심히 배우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조금 더 엄밀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이번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기원을 살피면서 어떤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는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절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뭐 이상한 신세기도 그렇고 단순히 공산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 영역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의 이 마르크스주의, 이 철학체계는요, 비판 사회 이론의 많은 부분을 확장시켰고요, 수정했고요, 또한 거부하기도 했고요, 비판하기도 했고, 모든 게 사실 마르크스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걸 보아하니까 마르크스가 가장 크게 주장했던 건 이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립하는 사회 집단 간의 투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었어요. 마르크스는 항상 이 2층 구조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를 구조로 나누는데 이런 구조예요. 위에 있는 상류 계층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계층이에요. 자본가 계급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하층에 있는 계급은 프롤레타리아, 다른 말로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계급 구조로 세상을 다 이분법적으로만 나눌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세상을 단면적으로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이 세상은 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만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부르주아 계층이 뭘 하는가 보니까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의 생산수단을 통제해. 이 사회 모든 일들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던 날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절로 바뀌었어요. 이 근로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게 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 언어 하나 바꿨을 때 여러분 근로라고 하는 것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런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회 문화를 해치하는 게 다 이 비판적 사회 이론의 흐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세상을 전부 다 이 경제 구조로 이해를 해가지고 권력 구조는 지배계층이 규정한 규범, 문화, 법, 종교 등을 통해서 제정된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부르주아 계층, 지배계층이 모든 사회 문화를 다 만든대요. 규범도 정한대요. 전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나? 자본가 계급이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야. 도덕이 무엇인가? 이게 옳은가 그른가? 다 이 부르주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들, 동성애하면 안 된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들, 이건 다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고 노동자들을 다 억압하는 거야 라고 이해해서 그럼 뭘 해야 될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은 혁명을 일으켜서 해방을 해야 돼.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뒤집어 버려야 돼. 그리고 해방을 통해 뭘 하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고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이야기예요. 장발장의 그 시대, 레미제라블의 그 시대가 사회가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나눠져 있는 거 뭐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빵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장발장처럼 그런 사람 있었겠죠. 근데 마르크스주의자 입장에서는 장발장이 옳은 일만 한 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자, 배가 고픈 거는요 어쩔 수 없고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빵을 훔친 걸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배고프다고 도둑질을 할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도둑질한 건 그럼에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이 배고프게 만든 사회가 잘못이기 때문에 빵을 훔치는 것을 해도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 복음주의권, 개혁주의권 안에서에 있는 신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장발장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책을 쓰고 저술 활동을 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해방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다 이렇게만 굴러간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시대를. 이게 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이해 관점이에요. 자, 근데 이 마르크스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학문 계층이 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회과학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원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된 건데 이 안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철학적으로는 막스 호르카이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여러분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연구해 보신 분들은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에리 프롬 이런 사람들이 초기 멤버였고요. 조금 있다가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등장을 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이 학파가 범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에서 어떤 철학사조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다양한 교수들이 있을 것이고 연구원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만 갖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해도 하나의 공통되는 분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마르크스를 재해석하자는 거였어요. 마르크스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억압구조와 피해구조. 이 노동자와 부르주아 계층 이렇게 나눴는데 마르크스는 경제로 이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확장시켜서 이 두 가지 억압 구조를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 모든 면에 적용시켜보자 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전통적인 가족관 그거 기독교에서 만든 거잖아. 사라져야 돼. 성윤리 무너져야 돼. 종교는 억압장치야.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억압으로 이해하고 이런 문화에 가장 쓰임받는 도구가 뭐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대중매체였어요. 미디어. TV를 통해 방송되는 뉴스와 신문들이 사람들의 뇌 구조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믿을 게 못 돼. 전통적인 건 다 잘못된 거야. 다 그릇된 거야 라고 깨부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가장 활발하게 이 비판 사회 이론에 쓰임 받는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파울루 프레이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1900년대 중후반 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브라질의 학자이자 교육자였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오늘날 비판적 교육학의 아버지, 선구자, 초대 철학자입니다. 교육학에도 이 비판사회 이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육은 통제하고 종속시키거나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장이다. 교육은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육에 은행식 방법론을 난 거부한다 라고 했어요. 은행식 방법론. 은행식 방법론이면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은행식 방법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텅 비었던 통장 잔고에 돈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전통적 교육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문 교사가 무지한 학생들의 머리에 혼란스러워하는 그 텅 빈 머리에 자기 지식과 이해를 밀어넣는데요. 그래서 어른한테 예의 바라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돈을 벌어야지,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사가 계속 주입하고 부어 넣는다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프레이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의 창의력을 최소화하거나 무효화하고 학생의 경신을 자극하는 은행식 교육의 능력은 세상을 드러내거나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는 억압자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흔히 말하는 그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억압이다. 왜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날 때부터 텅 빈 것이 아니라요, 날 때부터 악으로 꽉 차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교정해주지 않고 누군가 법을 제시해주지 않고 도덕이 없는 사람 상태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람은 죄만 짓고 살아갈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어른한테 예의 바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대로 놔둘 때 꼭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해야 될 존재는 아니야라고 가르쳐줄 때 동성애는 더 팽배해질 거예요. 법적으로 전통적인 가정을 부인하고 너가 생각하는 가정관을 가져봐, 너가 생각하는 성의 가치관을 가져봐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의 그 자녀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기독교가 그 역할을 했던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다행인 건 유교의 영향도 있었어요. 유교라고 하는 이 종교성과 이런 학문성이 나름 우리나라 가운데 도덕성을 심어주었고 도덕성을 통해서 이 건강한 전통을 구성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는 교육이 잘 되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 파울로 프레이리 같은 이 해방적 교육학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한글도 배우지 못해요.
초등학교 가서도 애들이 여전히 구구단을 하지도 못해요. 중학교에 갔는데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 사회는 다 썩어 빠졌대요. 사회를 위해 한 건 없는데 다 내 탓은 없대요. 다 사회 탓이고 구조 탓이래요. 이런 식의 관점들이 학교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비판적 교육학자, 이 사람의 영향이 지금 우리 세대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비판적인 관점으로 교육학을 연구하면요, 교육의 목적이 뭐가 되냐?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들에게 주입식으로 어른들이 다 이랬으니까 너희가 이래야 돼, 이거는 문제겠죠. 근데 적어도 학교라고 하는 장에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때론 사회에 이바지도 할 수 있고 도덕성도 지닐 수 있고 사회화가 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해요.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회화를 말하면 문제겠죠. 근데 적어도 음주운전 안 해야죠. 무면허 운전 안 해야죠. 뺑소니 안 저질러야죠. 살인하면 안 되죠. 친구 미워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기존 질서에 대해 저항하는 교육이 학계에서 발생하게 되었고, 맞아, 이게 좋은 교육이야. 여태까지는 너무 억압자의 이익에만 이바지했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에만 이바지하게 했어 라고 하는 사상들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비판적인 사회 이론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만 살펴보려고 해요. 미셸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의 경우에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진리는 다 각 사회가 정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사회는 성경이 진리의 궁극적 원천이다 라고 믿는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B 사회는 과학을 통해서만 진리가 결정되는 거야 라고 믿는 사회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사회가 정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게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뭘 보냐, 사회들을 살펴보니까 각 사회에 권력자가 있네, 억압구조네. 그래서 그 권력자가 옳고 그름을, 정상과 비정상을 다 규정하는 거네. 가봐, 그러면 A 사회와 B 사회 다르잖아. 그러면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절대적인 도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진리는 다 개개인이 정할 수 있는 거고 사회 권력자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 밀어붙여야 돼.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말을 미셸 푸코가 한 거예요. 이런 미셸 푸코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아 동성애자예요. 사회 질서상 소아 성애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사회 규범상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근데 이 사회를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깨부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깨어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일삼고 나중에야 밝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남자인데 소아 청소년 남자아이들을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철학체계가 그렇게 건전한 철학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사람들, 마르크스도 있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파울로 프레이리,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의 이론, 솔직히 우리 이름도 못 들어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을 끼쳐요. 먼저 교육 현장에서 그래요. 여러분, 공교육과 지금 교육계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퀴어 이론 자체가 기반이 된 성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 아내도 지금 그 총신대학교 사범대학에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제가 리스트를 아는데 그 중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총신대인데도 있어요. 적어도 나라가 인정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걸 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까지 왔는데 뭐 일반 공교육 현장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학교와 이런 강의하는 모든 집단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는 이런 말을 못해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말을 못해요, 이제는. 왜냐면 그 정상 누가 정한 건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다 했던 말이에요. 정상적인 가족.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저는 혐오 표현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와 아버지여야 돼? 아버지와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 어머니와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 왜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왜 부모님이라고 해? 모부님이라고 해야지. 요즘 심지어 무슨 말도 사라졌는지 아세요? 유모차라고 하는 말도 사라졌어요. 유아차라고 말해요, 이제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언어 가운데 사람들한테 인상을 심어주면서 여태까지 우리 너무 억압적인 사회에 살지 않았어요? 언어 하나하나를 바꾸면서 우리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봐요.
이런 식의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하지 말고 모부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흔히 말할 때 엄마 아빠라고 해요, 아빠 엄마라고 해요?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바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교육이 지금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그냥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 그냥 인터넷 서점에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는 책이 이런 거예요.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 내 아이를 지키는 거, 이게 자존감을 업하는 거고, 부모가 자녀야 꼭 나눠야 돼 이 성 이야기래요. 그 다른 책도 보니까 그러니까 존중 성교육. 근데 무슨 존중이겠어요? 우리 아이가 자기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존중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자 될 거야 라고 하면 남자아이가, 아들내미가 치마 입고 학교 갈 수 있는 자유. 내 딸이 나는 남자야, 나는 듬직한 남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남자처럼 하고 다녀도 되는 그 자유. 그런 것들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몇 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 울산교육청 학교장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토크 콘서트 열어. 교육청에서 정해버리면 학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울산교육청. 울산 여러분 비교적 경상도권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교육청 시행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인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보수 땅이에요. 근데 보수냐 진보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학계 자체를 파울로 프레이리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장악해버리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들의 노조도 그렇고 이런 문화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인천시 젠더 인지 감수성 교육 한층 강화시킨 조례 통과. 더 강화시켜야 된대요. 이 정도로 안 된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을 때 알게 모르게 어떤 교육을 받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존중하는 교육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지, 나한테 교회를 맞추고 진리를 맞추는 거, 이거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진리의 전달 현장이기보다, 과거에는 진리를 잘 전달했는데 이 정치권의 노름에, 법철학자들의 노름 가운데 이제는 이념을 심어주는 장소가 되어서 악한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교사분들, 기독교사분들이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눈물 나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하는 교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지,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나라의 교육은 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둘째로 기업 문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DEI 정책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차별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DEI가 이 약자의 약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정책을 나라로부터 강요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어요. 국가라고 하는 이 더 큰 정부의 집단이 대기업들을 비롯한 곳들한테 이 정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억압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안 하고 어떻게 배기겠어요. 근데 이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생겼냐 보니까 채용 문제에서요, 개개인의 실력보다 개개인의 정체성이 우선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앞에 일을 정말 잘하는 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제 앞에 일을 비교적 A보다 못하는데 동성애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업이 나라에게, 국가에게 이 정책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 이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B라고 하는 동성애자를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를 취업시킨 그 취업률, 채용률이 높아질 때 나라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 바이든 정권에 이 정책을 많이 도입했고, 지금 뭐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여성 교수가 많아진대요. 교수라고 하는 자리는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개개인의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돼요. 성차별하면 안 돼. 남자라고 많이 뽑고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여성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해서 여성 교수만 수없이 많이 뽑는다? 이거 역차별이에요. 여성들한테. 여성들의 실력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근데 괜히 그 채용할 때 그런 비율을 늘려준다든지, 아니 지나치게 어떤 기업은 흑인이 많이 채용된다든지, 이런 정책이 실제로 기업에 유익이 될까 했을 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 기사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기업들이 정치적 올바름 대신 이제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시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성향의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메타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SNS 같은 이런 메타라고 하는 이 단체, 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남성성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모든 사람 환영하고 좋은 문화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이 DEI 정책 때문에 모든 남자는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된 남자는 버려야죠. 근데 좋은 사회 만드는 게 그냥 남자는 다 나빠 라고 해서 배제시켜버리는 게 좋은 그런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되고 나서 이 DEI 정책들을 폐기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타라고 하는 기업, 직원 고용 및 교육 과정에서 DEI 정책을 종료했고요. 아마존이라고 하면 굉장히 전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고 할까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대기업도요, DEI와 관련된 사내 프로그램과 자료를 폐지하고요. 월마트, 그리고 맥도날드, 블랙록, 유명한 유수 대기업들이 지금 이런 정책들을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 기업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은 차별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 안 좋은 분위기도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이 DEI 정책이 실행되게 되었을 때 회사가 국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LGBTQ+와 관련된 이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이수하는 게 좋은 제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업의 평가를 위해서 직원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독려를 해야 그 기업의 평가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의 직원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교육들에 참여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그냥 회사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도 괜히 억압자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한테 당신 카카오톡 아니면 SNS 프로필 사진 배경에 무지개를 넣으세요. 동성애 찬성한다는 걸 넣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오히려 더 부정한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게 오늘날 이 기업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은 사실상 이 나라의 정책들로 말미암아서 성과와 이윤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기준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기관이 오늘날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에 있었고 트럼프가 많은 부분 폐지하긴 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스며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 법과 정치 영역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급진적으로 차별 개념이 확산된 건 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뭐만 하면 차별이다 차별이다 이런 말이, 이런 용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차별, 혐오, 우리 평소에 잘 안 쓰는 용어예요. 혐오했다, 차별했다, 수치심 느껴졌다, 일상적인 용어는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뉴스 기사를 보면은 혐오, 차별, 수치심 많이 등장합니다. 타인의 감정이 상하거나 일종의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요. 실제로 그게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비정상 용어도 이제 못 써요. 왜냐하면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가정만이 정상이다, 이성애만 정상이다 말하는 것도 표현하지 못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막는 조항인 거예요. 이게 인권 조례와 관련된 법안들이 막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게 오는 건데도 여전히 못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동성애 반대 안 하면 되겠지,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 정말 잘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동성애자인 B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할 것 같아서 A라는 사람을 뽑아줬더니만 B라고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회에 기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여서 안 뽑아줬냐고요. 그게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그제서야 우리는 피부에 와닿겠죠. 이런 법안이 차별금지 법안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신학의 변질이 생깁니다. 이런 사회 흐름이 교회와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죄와 회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찾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자,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가 찍히는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배울 것도 있고 참 귀한 것도 많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죄와 회개에 대한 강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저는 그래도 한국 교회의 좋은 문화였다고 보는 것은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복음교회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뜨거운 그 부흥 신앙을 가지면서 한 가지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부흥만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회개를 그렇게 가슴치면서 뉘우쳤던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많은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기도원 다니면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진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으로 인해서 죄와 회개에 대한 그 뉘우침이 있었던 게 과거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세게 했어. 우리 많은 분들 존경한다고 하면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젠틀할 것 같죠? 젠틀하지 않아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굉장히 셉니다. 말 정말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근데 오늘날 그런 설교가 많이 있는가 볼 때 많은 부분 그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제 문제도 성도 개개인의 문제라고 하지 못하고 사회 구조로만 돌리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교회가 하는 치유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치유되는가를 볼 때 회개해야 치유된다.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치유된다, 이 관점이었어요. 이게 무식해 보이세요? 이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치유인데 오늘날은 개인의 감정, 그 개인의 아픔의 상처의 서사들,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그 문제들 사라지게 하는 게 마치 진짜 치유인 것처럼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시대에 있지 않아요? 전 이런 시대가 딱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십자가 없는 복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강단은 있는데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은 없어요. 근데도 잘 가고 있대요. 이게 오늘날 흐름이지 않겠어요? 동성애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도 없는데 잘하고 있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지 않는데 잘하고 있대요. 어른 보면 인사해라 안 가르치는데 잘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이 도덕이에요. 윤리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명확히 해야 돼요.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어요. 우상숭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똑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 느끼고 힘들어하니까 사라진 기독교, 이게 다 비판적 사회 이론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보니까 과거랑 비교하니까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오늘날엔 관심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억압받았지? 누가 더 피해자지? 누가 더 속상하지? 누가 더 아프지? 이 서사에만 관심을 둬요. 과거에는 죄가 뭐지? 관심을 뒀는데 오늘날 보니까 가해자는 누구지? 국가가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시스템이 그런 거야? 과거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래서 난 누구 편에 설 거지? 난 찬성론자지? 나는 반대론자지? 나는 대중들의 편이지? 이런 식의 노름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현재의 특징을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와 도덕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구나를 참 안타깝게 느끼게 돼요.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나는 동성애 반대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 사회가 다 그렇게 쿨병에 걸려가지고 뭘 그렇게 세련돼 보이고 싶어가지고 신앙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찰리 커크를 높이 보는 점이 딱 그 점이에요. 미국 대학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이 한가운데 무대에 서서 미국 대학가는 이미 급진적인 사상에 넘어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 서서 청년들에게 그냥 이 세상의 논증도 하지만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은 이래야 돼, 진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적어도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 내가 사회에서 내 이웃들을 만날 때,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 적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모욕을 듣게 될 때 적어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는 게 나한테 있는가? 아니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사람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판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근데 그때 나는 답변할 것을 준비해놓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그냥 애둘러 말하면서 아니 그냥 교회에서 재밌었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좋으니까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서 세상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모든 사회가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시대가 누가 더 억압받았지, 누가 가해자지, 누구의 편에 설 것이지 물어도 우리는 여전히 뭐가 진리지, 죄가 뭐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물음 앞에 서야 되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돌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죄를 구조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의를 갈망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구조를 투쟁하기 위한 구조를 이분법시키면 안 돼요. 단순히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 노동자, 다 자본가 이렇게만 나눠지지 않아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회개와 구원이 선행하지 않는 정의는 진짜 정의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지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주제는 이겁니다. 삶 가운데 마주하는 비판적 사회 이론의 주장에 나는 즉시 대항하는 성도인가? 한번 우리의 양심을 한번 직접적으로 여러분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는 즉시 대응하는 성도가 맞는가? 나는 그래도 진리가 옳고 그름을 알고 명확하게 제시해오는 성도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시 대응을 했어요. 그 결과 다 순교했어요. 우리도 이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분명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는 걷겠네 고백하는데 진짜 가고 있다면 나는 진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가져보시고 오늘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시 대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사람을 돕되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돼요. 더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더 좋은 사람이어서 뭘 하는가? 복음 전해야 돼요. 더 나은 사람이어서 뭘 하는가? 복음 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뭐 하는가? 그 매력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자나깨나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우리 한 달에 한 번뿐인 지역 전도에서 아주 작은 거 하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거라도 해보고 그냥 그거라도 안 하면 안 하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냥 물티슈 나눠주는 거라도 해보고 이거 싫어해도 뭐 어쩌겠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것도 못하겠으시면은 제가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보잖아요. 비타오백이라도 사다 주세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 하시는 분들 대단한 거잖아요. 이 추운 날 길거리에서 지금도 전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그게 무식하다, 이 시대가 좋아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소리를 해요. 적어도 우리 시의 그 구절처럼 연탄재 발로 차지 말아야죠. 우리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연탄이 되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연탄재를 발로 차요. 적어도 이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이분들 만났을 때 많은 거 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냥 네 감사합니다 받고 지나가고 저도 교회 다녀야 받고 지나가고 이거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비타오백 하나라도 나눠드려 보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노력부터 할 때 우리가 이 사회를 분별하고 이 사회 가운데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강의 시리즈 앞으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단순히 머리로 알고 세상을 아는 거 이것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거봐 넷플릭스 또 이런 동성애 얘기 나오네. 거봐 뉴스 보니까 또 이렇게 좌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네. 또 프레임 씌우네. 또 법안이 이렇게 바뀌네.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사회 가운데 또 다른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뿜어내고 소금이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 품으시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인생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 거는 이 세상에 대항해서 이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꿇어 엎드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